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어둡고도 매혹적인 작품, 바로 한국 근대문학의 걸작, 김동인의 광염소나타입니다. 이 작품의 한가운데에는 정말 극단적인 윤리적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예술과 범죄, 그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경계선 위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아주 서늘한 뼈를 때리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작중 음악 비평가인 K가 이렇게 묻죠. 어떤 기회가 한 사람의 천재성과 범죄 본능을 동시에 끌어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저주해야 할까요? 아니면 축복해야 할까요? 눈부신 예술적 성취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악행이 교차하는 이 끔찍한 지점.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 백성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작품에서 말하는 기회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기회는 그냥 운이 좋다, 나쁘다 할 게 그런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그 숨겨진 본성을 아주 폭력적으로 해방시키는 치명적인 방화제를 뜻하죠. 말 그대로 끔찍한 심리적 화약고에 불을 댕기는 단 하나의 불꽃인 셈입니다. 첫 번째 파트, 백성수의 비극적 탄생입니다. 천재성과 도덕성의 충돌에 대해 살펴보죠. 백성수가 첫 범죄를 저지르기도 훨씬 전부터 그의 내면은 마치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알코올 중독과 폭력성으로 파멸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음악적 천재성을 가졌던 아버지가 있죠. 밤마다 야성적인 선율로 피아노를 두드리던 광기의 예술가였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는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온화하며 고전적인 규칙들로 아들의 그 야생성을 어떻게든 억누르려 했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폭발적인 천재성이 어머니의 엄격한 도덕 교육에 완전히 질식당하고 있던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던 거죠. 두 번째 파트, 광염의 발현입니다. 이 위태롭던 내면의 균형이 어떻게 깨지는지 보시죠. 그 아슬아슬했던 균형은 정말 잔인하고도 정확한 수순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담배가게에서 충동적으로 50전을 훔치거든요. 네, 이 단 한 번의 기회가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이 일로 그는 붙잡혀서 6개월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사이 어머니는 홀로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죠. 고작 동전 몇 잎을 훔친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나비 효과가 되어서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세워둔 도덕적 장벽을 박살내고 만 겁니다. 대신 그의 내면은 통제할 수 없는 불타는 복수심만이 남게 되죠. 세 번째 파트, 억눌린 천재성의 폭발입니다. 도덕성을 완전히 넘어선 광기의 시작입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백성수에게 남은 건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그는 원수의 집에 불을 지르는 첫 번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쫓기듯이 한 예배당으로 숨어드는데요. 창밖으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불길, 원수의 집이 파괴되는 걸 지켜보는 그 강렬한 스릴이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덕적 통제장치마저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홀린 듯 예배당 피아노 앞에 앉은 순간 마침내 그동안 억눌려 있던 혼돈의 천재성이 불길과 함께 봉인해제되어 버린 거죠. 순전한 야성적 음향이었습니다. 맹수의 부르짖음과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 돋치게 하는 무서운 감정. 마침 그 예배당에 숨어 이 광경을 목격한 비평가 K가 한 말입니다. 그는 이 파격적인 명곡 광염소나타를 몰래 악보로 받아 적으면서 이 음악을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억눌려 있던 감정의 무시무시한 폭발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왜 전에는 이런 곡을 쓰지 못했을까요? 평소에 백성수는 어머니의 다정한 양육과 훈련 탓에 야성이 꾹꾹 억눌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격한 클래식의 규칙들이 그의 거칠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둬두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음악은 늘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진짜 예술적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도덕적 관념을 단숨에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자극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광기의 고조입니다. 자극이 점점 더 끔찍하게 번져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것,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현실은요, 그 스릴이 필연적으로 점점 무뎌진다는 겁니다. 방화를 통해 명곡을 썼던 첫 달의 흥분은 금방 사라집니다. 내성이 생긴 거죠. 그러자 범행은 시체 훼손으로 넘어가 피해 선율을 낳고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내는 짓으로 사령을 작곡합니다. 급기야 8개월 차에 이르면요.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명곡을 하나씩 뽑아내는 연쇄살인마가 되고 맙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한 개의 음악이 생겨났다. 그 뒤부터 내가 지은 그 모든 것은 모두 다 한 사람씩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백성수 자신이 남긴 고통스러운 편지에 적힌 정말 기괴하고도 끔찍한 고백입니다. 그가 창조해낸 그 시대를 초월하는 불멸의 명곡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타인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얻어낸 전율스러운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파트, 천재를 위한 면죄부, 불멸의 예술과 범죄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백성수는 경찰에 붙잡혀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철학적 논쟁이 쾅 하고 충돌하죠. 먼저 사회교화자는 사회적 정의를 철저히 고수합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예술가라도 범죄는 엄격히 처벌받아야 하고 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비평가 K의 주장은 다릅니다. 그는 불멸의 예술을 위해서라면 몇몇 하찮은 희생쯤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지극히 예술 지상주의적이면서도 섬뜩한 변호를 펼칩니다. 비평가 K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영원한 명작을 창조하기 위해 몇 개의 변변치 않은 건물을 불태우거나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를 범죄를 구실로 파멸시키는 것이 더 큰 죄악이 아닐까요? 그는 위대한 예술에는 반드시 야성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술작품은 희생자들보다 영원히 살아남을 테니 그 끔찍한 범죄들조차 필요한 희생이라고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규정해버린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의 창조는 그 어떤 끔찍한 행위라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예술 작품과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 피를 흘리게 한 괴물 같은 창작자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오늘 이 묵직한 질문을 통해 여러분도 각자의 답을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